자, 27번 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죠? 물론 공동으로 신고한다. 제출하는 것은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냥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가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죠. 물론 국가 등이 있을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 맞죠? 기업공개사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 신고한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는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지만 해제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해제신고는 하나만 생각하세요. 제가 백선인가 할 때 그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제신고는 하나만 생각하세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을 해야 된다. 해제신고는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할 수 있고 소속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데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의무예요. 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을 하는데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해야 되죠. 기업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자, 이번에 기업공개사가 토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런데 대리신고할 때 핵심은 첫 번째가 절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대리신고할 때 위임장 첨부해야 되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이거 아니죠. 자필 서명을 기재하고 자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또 하나가 대리신고할 때 위임을 받는데 물론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 이래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는 것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토지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분양권, 입주권 등 어떤 법에서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신고관청에게 30일 이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 맞죠? 4번에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업공개사 해제 신고해야 된다. 해제 신고는 기업공개사의 의무가 아니다. 그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내용이 우리 첫 글자라면은 소개, 중매, 종가. 자, 소개, 중매, 종가 별도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우리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상 교권할 때 권리 이전의 내용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물론 임대차는 별도로 봐야 되는데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는데 이게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들어갈 거 아니죠.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거래 당사자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 모르죠. 자기보다 훨씬 잘 아는 공무원에게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 신고한다. 이거 아니다. 그죠?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는 신고하는 상이 아니에요. 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중요해야 되는데 자, 자금 조달 계획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국가 등은 투기 안 하죠. 국가 등을 대상으로 투기 안 하니까 국가 등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신고하는 상이 아니고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지급 방법 들어가는데 투기과열지구라면은 이거 말고도 자금 지급에 관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투기가 성행이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이죠. 주택이 문제가 되죠. 이건 오로지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은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들어갈 때, 법인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두 개인데, 첫 번째가 법인 현황, 임원 현황이라든가 법인 현황,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는데, 법인일 때는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법인 현황 들어가는 것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안 들어가죠. 그리고
오로지 주택인 경우에만 분양권이다, 입주권이다 안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다, 아니면 주택 이용 방법이다, 매수인인 경우에만 매도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자금 조달 원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법,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하죠. 이거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작성한다 들어가면 안 되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제공해야 된다. 25일 이내. 대신에 25일 이내에 제공 안 하면은 요것만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매수인이 국가 등이라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하는 것.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자, 신고를 받았어요.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 필증 교부해 줘야 되죠. 며칠 이내. 신고 필증 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하러 가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7일 내에 교부해야 된다라면은 등기 신청하는데 최고 7일 걸린다. 그럼 그 사이에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서류를 받아가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 안 받아도 되죠. 자, 정정 변경이 있는데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됐을 때, 변경 신고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데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면적 지분은 두 개 다 들어가죠. 면적 지분. 물론 지분 비율도 들어가요. 요거 말고 어떤 공부라도 공부에 나오면은 정정, 공부에 안 나오면 변경이죠. 이 부분에서 한번 나와야 되는데 변경할 때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부 부동산에 변경 들어가는데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그러죠. 제외되는 경우에 한다. 그다음에 공동매수할 때 일부 매수인의 변경이 돼 마찬가지로 추가나 교체는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에 한다. 자, 그러면은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는 거 세 개 있었죠. 계약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내 과태료죠. 과태료 안 날려고 정정한다, 변경한다 말이 안 되죠. 계약일 두 개 다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업공개사든 거래당사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지번. 요거는 정정도 변경도 안 된다. 자, 28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이죠.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대상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다른 거는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는데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 용도별 표시를 해야 된다. 맞고 물론 외국인이라면은 국적도 같이 표시를 해야 돼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연면적을 적는다. 한 동 전체를 사고 파는 거 아니죠. 전용 면적이죠.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액을 적는다. 총이란 말이 없죠. 일단 각각 적습니다. 종전부동산은 분양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하고 분양권은 주택법에서 나오죠. 주택법에서는 종전부동산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정비법에서 나오니까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인 경우만 적습니다. 29번에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내용으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의한 신고는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특례 유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작년에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취득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죠. 그럼 이럴 때 계약일 때는 무슨 날로부터 며칠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정려로 취득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매매 계약 아니죠. 그럼 뭐 외국인 특례규서 신고해야 되죠.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정려가 아니다 아니다.
계약이죠. 그럼 6개월이 아니고 60일이요. 정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리는 이거 신고 안 하고 이거 신고하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다. 이거 신고 안 하죠. 이거 신고해야 되죠. 판결로 취득했다. 이거 신고 안 하고 이거 신고하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매매로 취득한다고 신고하려고 하면은 이거 신고하려고 하면 이거 해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럼 매매로 취득하면은 얼마 이내 신고해야 돼요? 30일이죠. 매매한다는 말은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럼 살 때는 30일 이내 신고하죠. 이거는 취득하는 경우만 적용하는가, 팔 때는 이거 적용하죠. 결론적으로 그냥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매매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30일 이내. 이거 하러 가면 이거 해라 하니까 요거 30일 이내죠. 그죠? 조심하시고. 이번에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때는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죠. 60일 이내 신고한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죠. 알면서도 신고하면 벌이 크겠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경매로 취득하면은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 하는 말이나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3번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맞네요. 자, 임원이나 법인에서 사람, 여기서 사람은 임원이나 사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반 이상 또는 자본금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이상이 외국인 등에 있으면 이것도 외국인 등으로 봅니다. 4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지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이 부분은 요래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지상권 취득할 때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습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요. 문제 다시 할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누구에게 허가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지상권은 대상이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대상은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야기인데 오로지 유사인 경우에 한한다. 지상권은 여기에는 대상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문화재를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이 4개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요거 3개는 시군구청장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시도지사는 안 나온다 그랬죠. 시군구청장만 나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이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관청이 허가받습니까? 신고관청이 허가받습니까? 허가관청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만 허가관청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교에서는 신고관청이래요. 외국인이 외국인 특례교에서 허가받는 것도 신고관청에게 허가받아야 되죠. 자, 근데 이거 시도지사 허가받는 건 아니고 시군구청에 허가받죠. 허가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도 토지거래 할 때 처리기간 15일이죠. 똑같은 사람이 허가해 주니까 여기서도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자, 30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지정 공고를 합니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나면은 시도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에 통지하죠. 시군구청에 공고 열람합니다. 그죠? 공고하는 것 5일이죠. 열람하는 것
공고하는 거 7일이죠. 열람하는 거 15일이죠.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절대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에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숫자 정리할게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5라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허가구역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하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7일이라는 숫자 공고 열람할 때 공고 7일 이상 한 번 나오고 15라는 숫자가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열람할 때 15일 처리기간이 15일이죠. 하나는 조금 있다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1개월로 퉁치세요. 그런데 그 1개월에서도 30일에서 1개월로 바뀐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 이거는 30일에서 1개월로 바뀌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1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30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로 퉁치면 돼요. 자, 그러면 선매협의를 완료하는 것 1개월이죠. 협의 완료하는 것도 1개월 해야 되는데 선매 조건을 통보하는 게 1개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선매 조건 통보하는 것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에 있으면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인의 심의를 거쳐서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 매수 청구하죠. 시군구청은 사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야 된다.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이 매수를 하기로는 국가 등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 등은 필요한 땅이 아니니까 안 사고 싶죠. 안 팔겠다면 제일 좋죠. 싸게 팔으면 안 파니까 매수할 때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구분해야 되는 게 선매하는 것. 선매 대상은 2개가 있죠. 공익사업용 토지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되는데 그냥 있으면 선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팔겠다고 들어와야지 선매 대상이 되죠. 이왕 팔 거 내한테 팔아라. 근데 싸게 팔으면 안 팔겠죠.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팔겠죠. 그죠? 감정 가격을 합니다. 물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불허가 처분하는 거 아니죠. 그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원래 허가 불허가 처분은 15일 이내 하죠. 그런데 선매협의할 때 앞에 기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15일 기다릴 게 아니고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다. 4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지정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허가 신청이 있으면 당해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맞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앙도시인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럴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죠. 문제의 핵심은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지정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지정할 때 뿐만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언제든지. 그런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을 드려야 되죠. 문제는 의견을 먼저 듣습니까? 심의를 먼저 거칩니까?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견을 먼저 드려야 되죠. 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허가 안 받는 규정이 있죠. 투기 대상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경매.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공매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3회 유찰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에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지를 채등합니다.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농업하면 몇 년 세야 돼요? 2년 세야 돼요. 거주용 몇 년? 거주해가지고 2년. 복지시설 2년. 편의시설 2년. 농업 2년이죠. 농업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도 2년이죠. 사업에 해당하면은 4년. 대체되는 토지 대토해가지고 2년. 현상보존의 목적
7년 하면 안 되죠. 그죠? 최고가 5년이니까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이에요. 그러면은 농업은 허가 받고 2년 써야 돼요. 그러면은 농지 촬영하는데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몇 년 하는 것은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면은 몇 년 하는 것은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자, 요거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죠. 자, 이행 강제금 정리 좀 합시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 강제금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몇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봐야 된다. 1이죠. 이행 강제금 1년에 몇 회 부과한다? 1년에 1회죠. 그죠? 1년에 1회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해야 돼요. 이행 강제금 100분의 얼마 이내? 100분의 10 이내죠. 그 중에서 방치하면은 100분의 빵 들어가야 되니까 100분의 10이죠. 임대하면은 임실, 취재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은 5에 100분의 5. 남의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이죠. 그죠? 자, 이행강제금 나왔고, 농지법에서도 이행강제금 나오죠. 농지 두자니까 100분의 20이었는데 바뀌었죠. 25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은 10%, 또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 또 20%, 요거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도 공부할 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하나 남아있죠. 농김에 정리할게요.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건축법에서 제일 위반하기가 큰 게 허가 안 받고 신고 안 하고 건물 지었다. 건폐율 용적률 위반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요거는 100분의 50이었는데 100분의 50 이내로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0분의 10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자, 허가 안 받고 신고 안 했다. 건폐율 용적률 100분의 50이었는데 지금 차등해서 적용한다. 그죠? 제일 큰 게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었다. 100분의 50에 100분의 100입니다. 하나가 100분의 90, 하나가 100분의 80, 신고가 제일 작아요. 100분의 70이에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100분의 90이냐 80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죠. 그럼 9하고 8에서 누워있으면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8은 누워있어도 8이라 알 수 있죠. 9가 누워있으면 9인지 6인지 헷갈리죠. 그러면 9하고 8 중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9가 서 있어야 되죠. 건폐율 용적률 어느 게 서 있는 겁니까? 용적률에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위반하면은 100분의 50에 100분의 90, 건폐율 위반은 100분의 50에 100분의 80. 이것만 보면은 건축법에서 지금 우리가 했던 이행강제금 다 정리가 되죠. 자, 31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에서 의무사항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령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죠?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요래 들어가는 거는 거래계약서하고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만 이런 규정이 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을 써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전속중개계약 얼마에 팔아주세요. 그래 예정금액이 되나니까 3년이죠. 그러면은 작성을 해야 되는 것부터 위반하면 전부 다가 업무 정지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반드시 3개월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2주일에 1회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된다? 잘못됐죠. 구분하셔야 돼요. 정보 공개하는 것은 7일 이내죠. 업무 추진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는 게 2주일에 1회 이상이죠. 물론 정보 공개할 때는 한 번 이상만 하면 되는데 7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할 때 핵심은 일간신문을 찾는 거죠.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된다.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하지 마라 그러면 공개를 안 하는 거지 미리 공개할까요 말까요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4번에 정보 공개 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요거는 지체 없이 맞고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는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의뢰인의 의무로서 의뢰인의 의무할 때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나오면은 문제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면은 유효기간을 찾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위약금 지급하는 것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위약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중개소유의 비용을 지급하는 거하고 갔다 왔다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즉 유효기간 내에 다른 교육공개사 의뢰했을 때 위약금 지급하는 거 아니죠. 유효기간 내에 다른 교육공개사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또 하나가 전속교육공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육공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을 때도 보수만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제일 많이 놓은 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절대 중개의 보수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에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의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했는 이 부분이 틀리게 제일 많이 나오세요. 자, 정보 공개할 때 정보 공개하는 것 많은데 다 외우지 마세요. 근데 외우는 거를 제가 가가지고 외우지 마세요 할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정보 공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를 한다는 말은 얼마에 팔겠다. 아직 거래계약 체결 안 됐죠. 거래 가격이 아니고 예정 가격이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개하는데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공개된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요거 말고는 자, 확인 설명서 우리 꼼꼼하게 봐야 되죠.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다. 그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글자가 똑같든 비슷하든 전부 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라고 퉁치세요. 대신에 중개 보수, 취득 조세 요거는 확인 설명에는 있지만 정보 공개하는 사항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확인 설명서에서 임대차인 경우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 공개할 때는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정보 공개할 때는 오로지 공시지가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물론 이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사는 정보 공개하는 사항도 아니고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도 아니다. 자, 32번에 다음 중 확인 설명서 3 토지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 기본적으로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기재한다?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 확인사항 맞죠? 그런데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토지 부분이니까 토지가 있는 부분은 다 나와요. 1, 2, 3 다 넣어놓습니다. 4는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3 기본 확인사항 맞죠? 대중교통 등 입지 조건. 자, 확인설명서에서 항목 안에 있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이건 확인설명서 1에만 나오죠. 그 다음에 입지조건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입지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법에서 공부하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가요. 입지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요 중에서 확인설명서 2에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지죠. 3에는 이것도 빠지고 주차장도 빠집니다. 4에는 안 나와요. 대중교통 등 입지조건은 대중교통은 입지조건에 들어가죠. 토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네, 기본 확인사항 맞고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는 게 경비실이 있느냐 없냐, 관리주체가 누구냐, 집안에 있는 거 아니니까 직접 확인한다. 기본 확인사항 맞죠? 그런데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설명서 1, 2만 들어가고 3하고 4는 없어요. 비선호시설, 집안에 있는 게 밖에 있으니까 기본 확인사항 맞죠? 중요한 것은 비선호시설은 확인설명서 몇 번에만 나온다? 1하고 3.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 부분의 기본 확인사항 맞고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매매할 때 세금 안 내는 거 없죠. 1, 2, 3, 4 다 나옵니다. 물론 거래 예정 금액도 1, 2, 3, 4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2, 3, 4 다 나오고 기본 확인사항이 1번, 2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이것도 1, 2, 3, 4 다 나와요. 6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 안 되는 권리죠. 등기 안 되는 권리니까 물어봐야 되죠. 법으로 표현되기로 어린이 고지해야 한다. 이거는 1, 2, 3, 4 나오는 거지만은 물어봐야 되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집안에 있는 거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죠. 또 하나가 이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오로지 확인설명서 1에만 나옵니다. 자, 33번에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맞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자주 나오는 질문이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확인 설명은 절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어린에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3개월짜리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기업공개서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서식은 정해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 거래계약서에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안 정해졌어요. 공인중개사업에서 서식이 없는 것은 오로지 거래계약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없는데 이거 써라. 말도 안 되죠. 3번에 법인인 기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소속공개사가 중개물을 수행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와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봐야 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분사무소일 때는 절대 대표자가 작성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둘 다 해야 되죠. 물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하는 것만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을 안 하면은 서명 및 날인 못하죠. 교부도 못하고 보관도 못하죠. 작성 안 하는 것부터 연결되는 것은 전부 다 업무 정지예요. 3개월짜리입니다. 4번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이거 위반했다고 형벌의 대상은 안 된다 그랬어요.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요거 몇 개월짜리 할까요? 아까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에 해당한다는 말은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6개월 업무 정지 주고 1년에 2번 위반하면 취소죠. 기업공개사 업무 정지 받으면 6개월짜리죠. 소속공개사 자격 정지 받는 것은 6개월짜리예요. 교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장 맞고. 자, 신고센터 부동산 논의예요. 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죠? 명백히 거짓이더라. 안 그러면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 안 하더라. 한 번 제출한 건데 다른 자료는 증거 자료 없이 또 제출하더라. 아니면은 종결된 거 이런 것들은 국장의 승인을 받고 신고센터에서 종결할 수 있지. 신고센터에서 절대 바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도사 및 등록관청 등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 맞죠? 신고센터 통보, 국장에게 통보합니까? 즉 신고센터가 시도사 등록관청이 조사 조치라고 요구했으니까 시도사 등록관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거 맞죠? 10일 이내. 그 다음에 4번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장에게 제출한다. 왜 국장이 제출하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5번에 신고센터나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상 처리 결과 등을 통보해야 된다. 당연히 맞고. 35번에 자 35번 하기 전에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하면은 3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다음 주에는 한 4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식사 시간 몇 시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편하기로는 문제만 읽고 답이 이거죠. 답만 틀린다만 하고 넘어가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시험 칠 때가 다 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문제 나오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처음부터 문제 있든 없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쭉 다 할 거니까 시간은 보통 때보다는 조금 오버될 거다. 미리 생각을 하세요. 자, 35번. 다음 중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냥 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하자고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는 딱 2개가 있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상락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아니면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땅을 팔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성립하는 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립 안 하는 게 문제가 나오죠. 성립 안 하는 게 5개가 있죠. 암장, 평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죠. 이번에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는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올해 추가된 판례죠. 그죠? 자, 분묘기지권은 판례에서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취득에서도 원칙은 지급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지료를 청구하면은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지료는 언제부터 지급하느냐? 분묘를 설치한 날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청구한 날부터 지급을 해야 돼요. 3번에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을 존속한다. 맞죠? 자, 판례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종손의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 연구자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관리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분묘기지권 주장하려면 분묘가 있어야 돼요. 멸실되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묘가 멸실되었는데 일부 멸실되고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으면 분묘기지권 그대로 존속한다.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가 아니죠. 타주점유인데 자기 땅 인근의 땅을 자기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자주점유에 해당합니다. 4번에 장사 등에 관한 분묘를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죠? 그죠? 법 시행되기 전에는 시효취득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법 시행되고 난 뒤에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시효취득은 인정을 안 합니다. 5번에 분묘 1기 및 당일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분묘 1기라는 말하고 개인묘지하고는 다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죠. 그런데 분묘 1기라는 말은 앞에 가족묘지, 종주묘지, 법인묘지 내에서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분묘 설치할 때 거리 제한이 있죠.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는 세개니까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거나 학교가 있거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올라가서 500m 이상, 그 중에서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완화시켜서 300m,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 원래가 300인데 완화시키면 원래가 100이어야 되는데 100이면 너무 가까우니까 200m 이상. 그리고 기한 제한도 있어요. 법 시행되기 전에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법 시행되고 난 뒤라도 자기 땅에 설치한 분묘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시행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상락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대표적으로 사설묘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이죠. 대신에 공설묘지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보관하거나 화장하고 시설로 처리해야 된다. 묘지 옮길 때 날 잡아서 옮기죠. 날은 1년 안에 다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나고 나는데 1년 이내 화장하거나 보관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된다. 36번에 주택임대차법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서울특별시의 보증금 1억 원에 월참 60만 원인 임차인은 경매 신청 시 최우선 변제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지금 서울이죠. 월참이 60만 원이죠. 그럼 얼마로 봅니까? 1억 6천을 안 봅니다. 네, 그것 때문에 했어요. 상가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최우선 변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 가지고 보증금 합산은 환산보증금 적용하죠. 주택에서는 환산보증금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60만 원이다. 보증금은 그냥 1억 원을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 되면은 3분의 1. 물론 3분의 1에서 10만 달이는 무조건 버림해야 돼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1억 6천만 원을 보는 게 아니고 1억으로 보니까 최우선 변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경우는 최우선 변제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최우선 변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주는 것은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소액일 때만 주죠. 보증금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액을 주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주죠. 그러면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준다. 그럼 이거는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만이라 나오면은 최우선 변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라는 뜻이 없으면은 그냥 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는 우선 변제입니까? 최우선 변제입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하는 말은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일 때는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내가 날짜가 확정되니까 내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대항력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임차주택의 대지 가격도 포함한다 그러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이거는 맞죠.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에는 소액이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새로 생기죠. 언제 생깁니까? 그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이건 그 다음 날 아니에요. 등기가 되면은 등기된 날입니다. 등기가 없으면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등기가 없을 때는 다음 날인데 등기가 되면은 등기된 날이에요. 4번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는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 맞고, 요거는 요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서 자주 나와요. 주택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적용을 하는데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써도 이 법 적용을 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는 내가 날짜가 확정되죠. 내가 날짜가 확정됨으로써 내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죠. 그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에서는 동사무소 아니면 등기소 아니면은 공정일에게 받죠. 상가에서는 어디 받습니까?
상가에서는 세무서장이 받죠. 자, 근데 이 부분 할 때 꼭 봐야 되는 게 선순위 저당권하고 저당권자하고 관계에서 두 개를 봐야 돼요. 자, 주택이 지어졌어요. 주택이 지어지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경매 들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소유기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경락대금에 주택 가격만 들어갑니까? 대지 가격도 포함합니까? 대지 가격도 포함한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 받을 때는 경락대금에 대지 가격을 포함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2분의 1밖에 안 되죠. 주택도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집이 먼저 지어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대지에 저당권 설정돼 대지에만 경매 들어왔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이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 못 받으면은 나중에 이것만 받으면 손해 볼 수도 있죠. 대지에만 경매 들어왔을 때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경매 들어왔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1번이 주택이 먼저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대지에 경매 들어왔을 때 임차인은 소액이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최우선 변제는 임차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 안 됐죠? 집은 있죠, 그죠? 그럼 이 대지의 저당권자는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이 체결 안 되더라도 충분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알죠? 소유기로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저당권자가 최우선 변제 받을 걸 인지를 하죠. 그럼 이거는 최우선 변제 인정이 됩니다. 대신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아무것도 없고 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난 뒤에 집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대지의 저당권자는 이 대지가 나대지로 그대로 있을는지 공장이 들어올는지 상가가 들어올는지 모르죠. 주택 지어져 가지고 임대차 들어온다는 걸 인지를 합니까, 못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럴 때는 대지의 저당권 기회가 경매에 들어왔을 때는 임차인도 나중에 임차인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는 한마디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집이 10억짜리예요. 아파트는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50%다. 최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절대 5억 빌릴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은행에서는 지금 방이 3개다 그러면은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하나 임대차 계약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죠. 그럼 5억에서 최우선 변제 하나, 5억에서 최우선 변제 하나, 2개 빼고 빌려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분의 1, 5천만 원 최우선 변제해 주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바뀌었어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해 주세요. 이럴 때 이거 할 때 이 법 적용이 될 때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내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것을 1,600만 원을 먼저 받는다는 걸 인지합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5천만 원 먼저 받아간다는 걸 인지합니까? 1,600만 원 먼저 받아간다. 이건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계약을 체결해도 이거 적용할 때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이거 적용 안 하고 요거 적용합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해도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인정을 하는 것만 해줍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해도 이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됐을 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요거 하나. 또 하나가 자, 우선 변제권 받으려면은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를 받는데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대항력이 구비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증으로 생깁니다.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만 받았다 우선 변증은 없죠. 확정일자 먼저 받고 대항력을 나중에 생기면은 대항력이 생겼을 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 우선 변증으로 생겨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 대항요건이 아니에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하고 대항요건은 다르죠. 대항요건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거고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그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치는 날, 겹치는 시간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요거 자주 하는 거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자,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3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월 6일 날 저당권 설정됐다. 누가 선순입니까? 확정일자가 16시에 받았어요. 저당권자는 14시에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선순입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간이 나왔는데 확정일자하고 저당권은 이제 여러분들 확정일자 받을 때 한번 봐보세요. 시간 안 나옵니다. 등기부 보면은 저당권 설정된 날짜는 오네요. 시간 안 나와요. 이 시간은 헷갈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대항력이 생겨야지 되죠. 대항력은 언제예요? 3월 6일 날 0시죠. 그죠? 그럼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9시라 그래요. 3월 6일 날 9시죠. 언제 겹쳐집니까? 3월 6일 날 9시에 겹쳐지죠. 이것도 3월 6일 날 9시니까 동순이다. 동순이라 배당을 해줄 때 안분 배당합니다. 요것만 알면은 나머지 문제는 모두 풀 수 있어요. 자,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6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3월 6일 날 저당권 설정됐다. 누가 선순이에요? 그러면은 대항력을 찾아야 되니까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저당권이 선순이죠. 그런데 3월 7일 날 저당권 B가 설정됐다. 임차권하고 저당권자고 누가 선순입니까? 일단 대항력을 찾아야 되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고 대항력은 3월 7일 날 몇 시예요? 0시죠. 그럼 3월 7일 날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그럼 이건 3월 7일 날 9시다. 그럼 누가 선순이다? 임차권이 선순이다. 결론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치는 날, 겹치는 시간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자, 37번에 다음 중 상가임대차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맞죠? 한마디로 경매 들어갈 때는 집을 안 비워줘도 되죠. 대신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 양수인에게, 법원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죠? 그런데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원래 서울에서는 9억 원 초과하면은 원래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안 하죠. 대신에 적용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별도로 기획을 안 해놓으면 이 문제 나오면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우선 변제권 적용 안 합니다. 우선 변제권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은 확정일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간 정보 제공 요청하는 것도 적용 안 하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런 것도 적용을 안 합니다. 물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1년으로 본다 이런 거 적용을 안 해요. 적용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대항력이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권 적용합니다.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 적용하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묵시적인 갱신 적용합니다. 네, 권리금 또 하나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요거 적용해요. 그러면은 지금 갱신 요구권이죠. 그죠? 적용을 합니다. 3번에 임대인이 상기 이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묵시적인 갱신 1년 맞죠? 묵시적인 갱신할 때
우리 차임 정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묵시적인 갱신은 전임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정액은 못해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때는 5%까지만 정액할 수 있죠. 정액은 정액하고 1년에는 다시 정액할 수 없죠. 감액하고 난 뒤 1년에는 가능합니다. 5% 정액은 할 수 없지만 감액은 5%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4번에 상기 3의 경우 임차인은 즉 계약 묵시적인 갱신했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이나 상가는 마찬가지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묵시적인 갱신할 때도 이렇고 상가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갱신했을 때 이런 규정은 없는데 주택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딱 한 번 할 수 있죠.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을 했을 때 이럴 때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적용합니다. 5번에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상가에서는 도면 첨부하는데 주택에는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자, 중요한 부분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이 상가에서는 몇 기 연체했을 때 3기, 주택에서는 2기죠. 두 개다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때 아니죠. 그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에서는 이거 없는데 주택에서는 있는 게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배우자가 들어가서 산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죠? 왜냐면은 집주인은 따로 있고 배우자가 들어가서 산다는 말은 이 사람 쫓겨내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는 안 돼요.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죠.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 해놓고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죠. 환산 월차임에 몇 개월치? 월차임 몇 개월치? 3개월치. 그 다음에 자기가 손해본 거. 자, 자기가 손해본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월 100만 원 주고 있어요.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100만 원보다 많이 받겠습니까? 작게 받겠습니까? 많이 받겠죠. 그럼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100만 원 주고 나와가지고 이런 집에 살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150만 원 줘야 돼. 이게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말이 내가 지금 주는 거하고 상대방이 받는 거하고의 차이에게 얼마치?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계약을 체결하냐. 그거 2년치 또는 손해액 3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3개 중에 큰 거 손해배상해야 돼요. 자, 38번에 신탁자 각각 을간의 명의시다 약정을 체결한 뒤 수탁자가 매도인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자, 이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지금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죠. 지금 신탁자 갑이고 을하고 명의시다 약정을 하고 병하고 을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계약명의신탁입니까? 등기명의신탁입니까? 계약명의신탁이다. 1번에 신탁자 각각 을간의 명의시다 약정 효력은 무효나 지금 상대방의 수탁자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약정이 유효한 것은 예외적으로 딱 3개가 있죠.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중재산을 종손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했다.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이거는 명의시다 약정이 유효죠. 하지만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어야 돼요. 조세보탈이나 각종 제한의 회피,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약정도 유효고 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약정은 무효나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다. 원래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지만 상담의 수탁자를 모르죠. 등기는 유효다. 맞네요. 이번에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지금 정액이 팔았죠. 그죠? 자기가 팔았으니까 유효다. 맞네요. 정의 명의시다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죠? 3번 악이 제3자인 정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대신에
아이의 제3자로서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다.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죠.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네. 등기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거는 계약 명의 신탁이죠. 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탁자가 오잉하고 놀래죠. 신탁자가 5년의 이역이고 수탁자는 5년에서 내려와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9번에 다음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 날 확정일자를 15시에 받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14시에 저당권 설정되었을 때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임차권자와 저당권자는 안분해서 배당받는다. 자, 대항력을 갖추죠, 그죠? 그 다음 날 확정일자는 15시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 14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항력은 이미 갖추어졌죠? 갖추어졌고 그 다음 날 몇 시에? 확정일자는 15시. 저당권은 14시. 그럼 누가 선순위입니까? 요거 시간은 나타냈지만 필요 없죠. 두 개 다 9시죠. 그죠? 그럼 두 개 다 9시니까 요것도 겹치는 날하고 이거 똑같죠. 동순이다. 안분 배당한다. 맞네요. 경매 신청에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경매 할 때 경매 신청하면은 압류를 명한다. 압류는 등기가 되든지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경매 신청에 취하되면 자동적으로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할 때, 즉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 내죠. 매수 신청 가격이 10% 아니죠. 전부 다 똑같다. 최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대신에 구분해야 되는 게 항고할 때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죠. 3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된다. 경매에서 숫자 나오면 그냥 일주일 7일 퉁치세요. 4번에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인도 명령의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언제 들어오든지 상관없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말소되는 권리죠. 무조건 인도 명령의 대상은 돼요.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의 주목적이 투기 방지죠. 경매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경매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농지를 경매로 채택할 때 농지증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농지를 경매 처리해도 농사는 지어야 되죠.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 제출하는 것 아니죠. 그럼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 사놓을 때도 없죠.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지증을 제출합니다. 자, 40번에 이거 하기 전에 권리 분석 하나 봅시다. 말소 기준 권리가 5개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인수, 후순위면은 말소죠. 하지만 후순위라 하더라도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법정 지상권. 유치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죠.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말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대신에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대신에 경매 기입 등기 후, 경매 기입 등기 후라는 말이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말소기 증거보다 선순위면은 인수되죠.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말소입니다. 그럼 배당 신청은 언제 하느냐? 배당 신청은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면 돼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 요구는 요것만 보시면 되고. 자, 40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동안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라 한다. 결격사유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하고 매수인정 대리의 결격사유가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죠. 여기서도 등록 취소되면 마찬가지로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중개사법에서 중개물을 안 하거나 못하면은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안 한다는 말은 폐업이죠. 매수인정 대리에서 못하게 한다는 말이 등록 취소입니다. 또 중개사법에서 못한다 등록 취소되죠. 매수인정 대리에서도 등록 취소줍니다.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안 하면은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못하면 업무정지죠. 매수인정 대리에서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요.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안 한다 휴업이죠. 매수인정 대리에서 일정 기간 못하게 한다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답니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폐업했다 이게 등록 취소되죠. 중개사법에서 폐업했다 1년 만에 등록할 수 있죠. 그런데 3년 동안 매수인정 대리 등록 결격사에 해당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중개업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3년 결격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2번 보증설정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 요건이다. 쉽게 내지만 맞는 말이죠. 보증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아니죠. 매수인정 대리 등록 요건은 해당합니다. 즉 매수인정 대리 등록한 기업공개에서는 절대 업무 개시 이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3번에 기업공개사가 매수인정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질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요즘은 중요한 거 아닌데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은 설명하는 게 4개가 있는데 제한상 이런 것도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설명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물건 경락 받아주겠다. 이거 시가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받아주겠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건 받아주겠다.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 표시예요. 시가 얼마짜리다. 경제적 가치예요. 얼마에 받아주겠다는 말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나 인수해야 되는 권리.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죠. 공직에서 자격이 취소된 후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중개사법에서 자격 취소되면 결격사에 해당하죠. 등록 취소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해야 된다. 등록 취소는 중개사법에서 등록 간청이죠. 여기는 지방법원이 장의하는 거 맞고 매수인정 대리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발급 등 비용 등 통상의 비용은 별도로 실비를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올해 실무교육 중요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숫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7일이죠. 여기에서는 14일이에요. 중개사법에서 업무 정지는 6개월 이내죠. 여기에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예요.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하는데 매수인정 대리에서 할 때는 사건카드 5년 보관해라. 확인설명서를 사건카드에 철회해서 보관해라. 확인설명서도 5년. 자, 기업공개에서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매수인정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에서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 있죠. 실무교육도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에서 법인의 대표자만 받죠. 그죠? 우리 법에서 실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의사죠. 그럼 여기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으로는 남은 일은 똑같아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문제는 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 낼 때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100점 맞아라고 문제 냅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100점 아무도 없죠. 문제가 어렵다 쉽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다음 주에도 100점 맞아라고 문제 낼게요. 실수하지 말자 고래 생각해가지고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한번 할 거예요. 보통 때보다 시간은 조금 늘어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